지난 시간에는 그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서 그 이사 10개명 해가지고 10가지 이제 그 확인하고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거의 연장선에 있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뭘 하냐면은 이제 계약서에 다는 특약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볼까 해요. 실제 이게 어 실제 이제 중개 현장에 있다 보면 특약을 이제 공인중개업소 같은 경우에는 특약을 알아서 달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그게 꼭 공인중개사한테만 맡길 일은 아니고요. 이제 당사자들도, 그러니까 뭐 집을 사는 사람이나 이제 들어가서 살라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사람이나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좀 확인을 해서 챙겨갖고, 예, 특약의 계약서상에 이제 특약으로 삽입을 해갖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직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또 부동산 계약 같은 거를 뭐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지를 않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간과하기 쉬운 특약 괜히 이렇게 어영부영 넘겼다가 뭐 쫓겨나거나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은 어떤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할 때 하는 이 특약은 그 내용이 이렇게 특별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문구는 있지만은, 하여튼 그게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별다른 특약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특약을 꼭 넣어야 되는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아 갖고 그 간과한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후에 차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약서에 이제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다 하면은 이제 주소, 지목, 면적 또는 뭐 매매 대금 또는 전세금, 그리고 그 대금의 지불하는 방법, 그리고 뭐 아까 좀 전에 계약금, 이제 중도금, 잔금, 중도금, 잔금의 이행 시기, 그걸 계약의 이행 시기라고 해요. 이게 중도금하고 잔금을 언제 할 거냐, 그런 날짜, 그 다음에 매도인하고 매수인 또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인적 사항, 이런 필수적인으로 넣어야 되는 기재 사항이 있는 반면에 그 각 부동산마다 이제 고유의 문제와 이제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감안한 이제 특약을 넣어서 이제 서로 쌍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원활한 이제 계약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업소도 이제, 그래서 공인중개업소에서 할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집주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임대인이나 집주인에게 이제 매도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특약을 달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이제 또 꼭 필요한 특약을 넣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꼭 공인중개사에게만 맡긴다기보다는 본인이 그 해당 뭐 사려는 물건이나 들어가려는 물건에 어떤 하자나 특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본인도 파악을 해서
그 사항을 뭐 조치를 요구를 하거나 뭐 해결을 해야 될 사항 등을 그런 거를 특약으로 달아놓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화면을 또 오늘 이렇게 손님이 안 오지? 축구 보느라 그러나? 지금 2대 빵이네. 자, 그럼 이때 또 화면을 바꿔 볼게요. 자, 첫 번째. 매매나 임대차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 이제 매매나 임대차에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특약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자, 첫 번째로 이제 요거는 대리인이 왔을 때 이제 특약에 넣는 사항이에요. 대리인이 왔을 때. 보면 본 계약은 대리인 XXX 해놓고 관계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또는 뭐 친척 사촌형이 될 수도 있고, 뭐 동네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인 XX와 체결하는 계약이며 대리인의 증서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또는 이제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계약 당시에 이제 갖고 오지 않았으면은 이제 가로 열고 계약 체결 후 며칠까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이렇게 넣는 게 중요하고, 또는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하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위임인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상으로 이제 다시 확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그렇게 대리인한테 대리를 시킨 건지. 그럴 때는 이제 또는 뭐 가로 열고 뭐 매도인과 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통화하였으며 뭐 통화 파일 이름을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확실하게 하려고. 하여튼 그리고 또 대리권의 범위를 여기다 추가하는 경우도 있죠. 뭐 계약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대금 수수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까지 뭐 여기에 이제 특약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들고 튀었어도 위임장하고 계약서 특약에 대금 수수까지 계약금 수수까지 하는 걸로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이 들고 튀어도 뭐 책임을 묻거나 어떤 뭐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근거로 이제 대리인이 왔을 경우엔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특약에다 넣는 경우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게 각종 조세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조세 공과금, 뭐 세금, 뭐 이런 게 에런님 어서 오세요. 공과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중개업소에서 할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100%라고 봐도 좋을 거예요. 예, 어서 오세요. 그 거의 100% 이제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다 정산을 해서 주는데, 이게 이제 직거래 할 경우에는 이런 공과금 같은 거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잘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 조세 공과금도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렇게 특약에 넣는 게 좋고요. 손님 없으니까 네,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제가 중간중간 대답을 해드릴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하는 특약사항은 특약으로 넣어야 될 사항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특성에 따라서 뭐 수십 가지를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걸 일일이 뭐 다 얘기해봐야 그 별 도움은 안 될 거고, 몇 가지만, 몇 가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이제 몇 가지만 간단하게요.
오늘은 설명을 드릴게요. 공공임대 넣으셨어요? 음, 예, 응? 진해별장님 나갔다 또 들어오셨나? 그거는 그거는 그 조건이 이게 다 다르죠. 그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음, 그거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공공임대면은 어, 파주요. 일단은 동일한 조건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어,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그 다음에 근데 그게 공공임대 그 뭐 영구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은 사실 잘 모르는데 그 기본적인 거밖에 모르는데 일단은 화면을 바꿔놓읍시다. 예. 호야왔어요님 어서 오세요. 음, 예, 어서 오세요. 호야왔어요님. 그러면 국민 임대주택인 것 같은데 일단은 예, 무주택자일 조건하고 이제 동일일 때 이제 그 소득 분위를 따지죠. 예, 소득 분위 그게 그 4분위인가? 4분위 이하 계층인가? 예, 거기에 또 그 저기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이제 하도 오래돼 갖고. 하여튼 그 그거는 아마 거기 그, 그 분양하는 데다 물어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게 조건이 조금씩 달라갖고 일반적인 거는 이제 무주택 기간하고 소득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뭐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뭐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또 청약저축 순위 이런 것도 따지나 그럴 거예요. 음, 그러냐 뭐 어쩌냐 뭐 그 다음에 그 거주 기간도 따지고 그래서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40 몇 명이랬지? 40가구 뽑는데 98가구 몰렸어 갖고 그걸 내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죠. 그거는 조건은 이미 질문하신 분이 잘 아실 거고 그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심사를 할 적에 어떤 기준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몰린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제가 그 98가구 몰린 분들의 그 모든 그런 상황을 제가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죠. 예, 그러니까 거주 그 지역에서 거주 연도도 따져요. 예, 거주 연도도 따지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 수준을 그다음에 따지고
아마 이거는 아마 그거는 안 따질 거예요. 뭐 국가유공자냐 무슨 또는 그거는 영구 임대주택이 대상이 되나 아마 그럴 거예요. 뭐 국가유공자나 아니면은 생활보호 대상자냐 뭐 그거는 안 따질 거고, 예, 그 소득 수준 대비 이제 뭐 또 부양가족 중에 뭐 부모님이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뭐 이것도 아마 그거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몰린 사람들, 그 신청한 사람들의 그런 성향이 어떤지를 비교를 해서 이제 판단을 내릴 테니까. 네. 강남만두님도 어서 오세요. 이제 슬슬 들어오시는구나. 예. 그래서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죠. 네, 네, 어서 오세요. 일단은 뭐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수밖에 없는데 발표 날까지 이제 본인의 가정 상황이 어떤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 그 분양 조건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서 내가 가능성이 있겠나 없겠나, 예, 이제 그 정한수라도 하나 떠다 놓고서 이제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죠. 뭐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 임대주택을 많이 져야 되는데요. 그죠? 저는 임대주택을 많이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임대주택이 많아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거주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어? 지금 뭐 임대 아파트 지으면은 옆 동네 일반 아파트 아줌마들 나와가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막 난리치고 시위하고, 음, 그러니 참 그게 자기들은 좋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자기 자식들이 다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는 줄 아나? 다 자기 자식들한테 다 돌아가는 건데, 예? 그거 왜 임대 아파트들 못 짓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참 임대 아파트 많이 많이 져야 된다고 봐요. 자, 그리고 왜 강남만두님은 왜 나가셨나? 미국 금리 인상하시길 기다리나 본데. 어, 하여튼 꼭 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국민주택이면은 이제 저기 10년은 걱정 없이 사실 수 있고, 지금 시간에 은행에 지금 12시라서 입금 안 될 텐데, 온라인도 인터넷도요. 참 10분간은 0시부터 0시 10분까지는 안 되나 그러는데, 은근히 보면은요, 미국에서 금리 올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응? 인터넷 보면요. 언젠가 올리긴 올릴 거예요. 올리긴 올리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계속 이제 설명했던 거 계속 할게요. 이제 못도로 나중에 오신 분을 위해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에 넣는 이제 특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고, 자, 두 번째는요, 매매 시에 이제 꼭 확인하셔야 될 특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뭐 금방 끝날 것 같네. 자, 본계약은 등기사항 전무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계약이며, 향후 실측 면적과 공부상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여도 매도인 매수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거를 왜 넣냐 하면은 특이하게, 특히 이제 토지 매매일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적도나 이런 지적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하고 안 맞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뭐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예요. 적으면 내가 살 땅이 실제보다 적어지니까 문제인 거고, 많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 많아진 그 역당 주인이 또 가만 안 있죠. 그래서 이런 분쟁이 토지거래 같은 데서는 되게 많고, 또 주택이나 뭐 이런 것도 실제하고 다른 경우가 재보면은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계약 당시에 이런 특약을 넣거나 아니면은 계약 시에 이제 계약하고 나서 이제 서로 합의해서 이제 측량을 해서 실측하는 걸로 다시 뭐 이렇게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 방법대로 재가지고 다르다고 따지는 사람도 아주 간혹 있어. 하여튼 이게 실제 공부상에 뭐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에 있는 그리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하고 다르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매매 시에 이제 요즘 같은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7월 달하고 9월 달에 이제 나눠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기간에 이제 체결하는 계약일 경우에는, 네, 호야가스님, 예, 어서 오세요. 만약에 지금 오늘 잔금일이었어. 그래갖고 소유권을 이전을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거든요. 이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온다고. 근데 그 날라온 재산세 고지서의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냐면은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6월 1일 날 소유자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매수인은 억울하지. 그때는 내 집도 아닌데. 예. 그래서 요 기간대 6월에서 9월 사이에 하는 계약일 경우에는 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거를 또 확실하게 특이하게 명기를 하는 게 나중에 안 싸워요. 그래서 매매 계약 시에는 재산세 관계를 꼭 누가 부담할 건지를 넣는 게 좋고, 뭐 근데 겨울에 하는 거나 그런 거는 상관없죠. 봄에 하는 거나. 그 다음에 또 요 내용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잔금 시 기전세보증금과 은행용자금을 정산하고 차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요거는 이제 전세 세입자가 있고 또 대출이 있을 경우에 이제 매매 계약 시에 전세보증금하고 은행용자금을 합해서 그 금액을 이제 매매 금액에서 뺀 금액 이상을 매도인에게 지불을 하지 해서는 안 돼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5억짜리 아파트를 매매를 했는데 거기에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 2억에 세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대출이 2억이 있다고 치면은 이제 전세 보증금하고 대출 합하면 4억이잖아요. 근데 5억짜리 매매면은 통상 10% 계약금을 걸었다고 치면은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중도금 때 보통 5억이면은 계약금 5천만 원 걸고 뭐 중도금 2억 걸고 잔금 2억 5천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중도금이 2억이라고 했고 2억을 그대로 매도인한테 주면 안 돼. 왜냐하면은 매도인이 2억을 받고서 딴짓 할 수가 있거든요. 전세 보증금하고 대출금을 빼면은 1억만 줘야 되거든요. 집주인한테 결과적으로. 근데 중도금을 2억을 줘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확인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를 든 5억짜리 매매인데
전세금 대출 합해서 4억이라고 하면은 계약금 5천만 원 주고 중도금 5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 잔금 4억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중도금 없이, 이런 건 빚이 많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중도금 없이 그냥 잔금 때 그냥 4억 5천 다 지불을 하고, 근데 지불을 할 때 세입자 오라고 해서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 이렇게 해서 돌려주고, 나머지 은행 대출은 또 은행 가가지고 이제 매도인하고 같이 가서 꺼버리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대출이나 보증금 합한 거 이상을 이제 집주인에게, 매도인에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넣는 거죠. 예.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매매 금액은 부가가치세 가로 열고 건물 가격의 10%를 포함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이를 태만히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여기 빠졌네. 못할 경우, 못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아이고, 입시님 오셨네. 그 언니 방송은 끝났나 보네요. 이걸 왜 넣냐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싶으면, 매수인이 받고 싶으면은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는데, 그게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받게 돼 있어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양도양수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뭐 부가가치세, 건물분 부가가치세 거래를 한다고 해서 다 그 포괄양수도 계약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포괄양수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지금 예를 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인이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계약일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잔금 때 매도인은 이제 사업자를 이제 폐업을 하죠. 네. 그런 식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서 요런 경우는 이제 포괄양수도가 아니에요. 포괄양수도 나도 하도 한지 오래돼갖고 가물가물하다. 아무튼 요건 포괄양수도의 조건에서 예를 들은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싶으면은 이제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가세를 이제 환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요 조항을 넣는데, 이게 왜 넣냐면은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뭐 그냥 오피스텔 투자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그걸 환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 드리죠. 또는 이제 선택을 하게 하지. 임대사업자로 해가지고 취득세를 뭐 면제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가세를 환급을 받던가. 예.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매수인은. 뭐를 할 건지. 아무튼 근데 이거 잘 몰라가지고 어영부영 하다가 20일 남기면은 부가가치세 환급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드려요. 그래서 이 특약을.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가 했을 경우에는 넣어주면 다행인데, 일반인들이 만약에 뭐 직거래를 하거나 직접 분양사무소가 찾아가가지고 분양을 뭐 받거나 이러면은 간과할 수가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일반인들이. 그래서 챙겨야 된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다음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일 전까지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권리를 해지한다. 그리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뭐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요것도 이제 뭐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이제 뭐 대출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뭐 국민연금이나 뭐 세금 같은 거 안 내 갖고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 갖고 담보 잡히는 대신에 그냥 그런 성격의 뭐 가등기를 해놨거나, 가등기 같은 건 반드시 풀어놔야 되거든요. 하여튼 요런 것들은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등기에 보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등기되는 게 아니고 소유권에 관한 권리에 등기가 되는 사항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리지 않고 그대로 매매 계약을 해버리면은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갖고. 그래서 이런 걸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필히. 그래서 만약에 등기부를 떼봤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잡혀 있으면은 잔금 전까지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중도금 전까지 해결하라고 해야 돼요. 계약금 받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필연적으로 확인해서 넣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매매에서 반드시 꼭 확인하고 넣어야 될 이제 특약사항에 대한 거고, 뭐 여기는 이제 매매를 하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죠. 임대차를 할 분이 더 많겠죠. 그래서 임대차 시에 꼭 또 확인하고 넣어야 될 특약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 전보증명서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은 없는 상태이며, 또는 뭐 대출이 있으면은 땡땡은행 건저당권 채권 최고액 얼마가 설정된 상태이며, 임대인은 이 상태를 잔금일 2기일까지 유지한다. 또는 뭐 추가로 적절한 제재 문구를 삽입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추가로 적절한 문구라 하면 뭐 이를 어길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사 비용 및 뭐 이런 거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뭐 이런 거를 다 뭐 손해배상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넣어갖고는 계약을 안 해주겠죠. 대개 여기까지만 넣어요. 잔금이 1기까지 유지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계약일날 현재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은 없는 상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무개 누구라는 것 이외에 다른 권리 설정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라는 뜻이고, 요거는요, 또는 뭐 대출 같은 게 있으면은 무슨 은행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 있는 거는 대출이 있어도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만한 상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이제 대출이 있으면 요 금액까지 넣고, 임대인은 이 상태를 잔금일 2기일까지 유지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잔금일 2기일은 잔금일 다음날까지 요 상태 그대로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깨끗한 상태면 깨끗한 상태 그대로 잔금일 다음날까지 유지하고, 대출이 있으면 요 대출 받은 거 요 금액 말고 추가로 대출 받지 말란 얘기예요. 잔금일 다음날까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잔금일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잔금일날 전입신고가 되고 확정일자 날짜가 잡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거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잔금일 다음날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잔금일까지 유지한다 하면은 이게 잔금일날 잔금받고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저당권은 그날 바로, 그러니까 만약 오늘이 9월 9일이니까 9월 9일 맞나? 9월 9일이니까 9월 9일 잔금 치르고 그날 바로 은행 가고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9월 9일 날 바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근데 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9월 10일 0시부터 돼요. 9월 9일 날 해도. 그래서 잔금일 2길, 요게 2길이 중요한 거예요. 2길. 이걸 넣는 게 되게 중요해. 이거는 반드시 첫 문구에 넣기를 바래요. 여러분들도. 요 잔금일까지 유지한다라고 저기 넣어주는 부동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피 보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잔금일 2길까지 이렇게 넣고, 이게 설명할 때 집주인한테도 반드시 설명했어요. 잔금일 다음날까지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대출 받거나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꼭. 그러면 계약 위반이니까 손해 보실 수 있다고 꼭 그랬어요. 그 다음은 이것도 이제 아파트에 이제 임대차를 할 경우죠. 임차인은 임대인의 장기 수성 충당금을 임차 기간 동안 대납하며 임대인은 임차 기간 종료 후 정산해서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이거 장기 수성 충당금은 이제 다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다 세입자가 낸단 말이에요. 관리비 낼 때. 근데 이 장기 수송 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아니고 이거를 챙기지 않고 나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단히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부동산일 경우, 그런 부동산에서 거래할 경우에는 그런 데서는 잘 챙겨주는데, 이것도 이제 직거래 같은 경우는 이거 모르니까 이거 대신 집주인 대신 내주고 그냥 이사 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특이하게다 이렇게 딱 박아 넣어야지 집주인이 또 우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뭐 관리비 할 때 다 내는 건데 그 세입자가 그냥 내는 거지 하고 또 우기는 집주인이 있어요. 이거 명토를 이렇게 박아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그리고 장기 수정 충당금을 어떻게 정산하냐? 그 관리실에 관리사무소 가면은 다 뽑아줍니다. 예. 그 산 기간만큼 뽑아주세요 하면 다 뽑아주니까 그렇게 해서 정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문구는 이제 전월세 계약하신 분은 많이 보셨을 문구예요. 흔히 이게 많이 넣는 계약이거든요. 이 문구거든요.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다. 또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다. 이런 문구를 되게 많이 넣어요. 부동산에서 해주면은. 근데 현 시설 상태가 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거를 또 모르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현 시설 상태라는 문구는 뭘 뜻하냐 하면은, 계약일 현재, 계약하려고 하는 부동산 건물의 내외부 상태 및 수도, 전기, 난방 등 중요 시설 또는 그리고 이제 싱크대, 전등, 문손잡이, 변기, 식원장치, 보안시설 이런 것들의 상태를 현재 상태에서 확인을 한 상태에서 하는 계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 그대로 당신이 본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당신들이 본 확인한 상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확인하고 작성하는 계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의 규책 사유로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 복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사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발생하는 손모로 인한 이제 고장이나 훼손이 아니고 임차인 부주의 또는 무리한 사용으로 인해서 생긴 파손은 임차인이 수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요게 이제 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죠. 요런 문구를 넣기를 원하는 임대인이 많아요. 근데 넣어도 사실 무리는 없는 거예요.
에, 그런데 이제 뭐 보일러나 이제 중요 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세입자가 망가뜨려도 세입자가 다 100% 고치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요게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현실에서 상태라는 게 좀 무서운 문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들여가는 집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해서 미리 보완하거나 추가로 요구해야 될 사항을 그 특약사항에 넣는 게 좋아요. 이제 세입자도 따로 예를 들면은 뭐 방범창이 없으면은 이제 방범창을 해달라는 요구라든가 아니면 뭐 도배나 장판을 새로 해달라는 요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싱크대가 너무 낡아서 싱크대를 교체해달라는 요구라든가 그런 요구사항도 특약에다 넣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집주인이 점검 받고 나서 딴소리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딴소리를 못하지. 그래서 사실 특약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이제 예를 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뭐 많이 말씀드린다고 해갖고 그게 뭐 이게 다 도움되는 거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또 대단히 많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아니 꼭 알아야 된다라기보다도 꼭 확인하고 이제 삽입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봤어요.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